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집을 사면서 받는 대출은 가능하면 만기가 긴 대출이 선호됩니다. 대출 받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나눠서 또는 최대한 뒤로 미뤄서 갚는 게 그래도 부담이 덜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요즘 주택담보대출들은 모두 원금을 나눠서 갚아야 하기 때문에 대출 기간이 길어야 매월 나눠 갚는 원금도 금액이 줄어들고 그래야 대출금도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만기가 긴 대출이 많았는데 대개는 그래도 길어야 30년이었지만 최근에는 은행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치매의 주 원인인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늦추는 치료제가 미국 식품의약국의 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치료제는 알츠하이머 환자의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는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만 치매 치료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뉴스 오늘은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7월 10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습기가 가득한 경제 뉴스를 잘 말려서 뽀송뽀송하게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뉴스 탈수 건조기 두 분과 함께합니다. MBC 양효걸 기자, 언더스탠딩 안승찬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요즘 같은 날씨는 정말 건조기 있으면 좋아요, 그죠? 네. 빨래 잘 안 마르니까. 요즘은 양효걸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 먼저 듣죠. 일단 최근에 은행들이 50년 만기 대출 상품을 내놓고 있다는 건데 예전보다 만기가 길어지네 이런 거죠, 결국. 맞습니다. 이게 원래 정책금융 상품으로만 아주 제한적으로 존재하던 50년 만기 초장기 대출 상품을 은행들이 속속 내놓고 있거든요. 수협이나 대구은행 등 조금 앞서 시작한 은행도 있고요. NH농협이나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도 50년짜리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이 최장 40년 만기 상품이 나와서 손경제에서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1년 만에 다시 50년짜리 대출 상품이 등장을 한 겁니다. 국민이나 신한우리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주담대 만기를 50년으로 늘려잡는 방안을 이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50년짜리 반백년 주담대는 원래 2019년에 일본에서 출시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0살에 취직을 한다고 하면은 60살까지 일하고 퇴직을 하더라도 20년 더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 이 초장기 상품인 겁니다. 은행들이 과거에는 없었던 30년이 넘는 만기를 갖는 이른바 초장기 대출을 내놓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금융권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이런 초장기 금융 상품을 내놓는 이유를 고객들이 찾아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은 신혼부부나 청년들 위주로 판매가 됐었는데요. 비교적 젊고 앞으로 일할 기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집값은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목돈으로는 전혀 엄두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초장기 주담대를 통해서 당장 갚아나가는 부담을 좀 줄여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비율을 이야기하는 PIR이라는 지수가 있는데 이게 지난해 서울은 거의 18배가 넘었었고요. 3분위 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 수도권은 한 10을 넘었고 광역시도 7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10년 넘는 모든 소득을 한 번에 투입해야 집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는 이 초장기 대출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실제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만기를 50년으로 늘린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지난 1월 출시 이후에 전체 주택담보대출 금액 중에 금액 기준으로 거의 90%가 넘는 분들이 이 상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현장 반응이 좀 뜨거웠다는 거고요. 목돈 마련이 좀 어려운 특정 계층에게는 이제 효과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주택담보대출은 일단은 이자만 갚고 있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을 갚으세요 라는 거였는데 대부분이 거치식이 많았죠. 그런데 대체로는 만기까지 그 집을 안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만기도 뭐 10년 20년 이렇게 되니까 대체로는 그냥 이자만 갚다가 집 팔고 뭐 차익은 내가 갖고 대출은 그냥 다시 돌려드리고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런저런 규제를 하면서 원금까지 갚으라 무조건 나눠서 대출 즉시 이제 시작하고 예를 들면 5억짜리 집인데 그럼 50년 동안 나눠 갚으라고 하더라도 1년에 1,000만 원을 갚아야 되잖아요. 원금만. 그러니까 이게 20년이나 30년 대출이면 1년에 원금만 2천만 원 이렇게 갚아야 되니까 5억짜리 집이라도 근데 서울에 5억짜리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집을 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 부모님한테 받는 돈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성실해서 대출을 받더라도
네. 못 갚는 대출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은행들은 그럼 만기를 50년, 60년, 70년 이렇게 네. 늘려서 갚는 원금을 줄인다. 네. 이 고객들의 선택권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듣고 보면 좀 눈 가리고 아웅인 게 네. 예를 들면 한 50세쯤 돼서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했어요. 네. 그런데 50년 만기 대출을 받으면 네. 그게 100살까지 갚자는 뜻인데 원금을 네. 그게 뭐 되나요? 그게 일단은 뭐 100세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하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네.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차라리 원금을 좀 상환을 유예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되지. 네. 이게 맞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이긴 한데. 네. 음, 실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50년짜리 초장기 대출 같은 경우에는 예. 만기가 오기 전에 대부분 이제 갚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출 상품 갈아타거나 아니면 이제 중도 상환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이 조기 상환 위험이라는 게 커지기 때문에 이제 반길 일만은 아닌데 지금 금융 환경이 좀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하고. 그래서 현재 이제 가계부채 이제 늘어난 속도를 억제하기 위해서 DSR 규제를 하고 있는데 예.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DSR은 1년 소득 대비 같은 기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예. 대출 만기가 길어질수록 잘게 쪼개서 이제 갚게 되니까 같은 금액을 빌렸을 때 매달 갚아야 되는 원금 이자가 줄어들고 그러면 DSR 비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이 허들을 쉽게 넘을 수가 있다. 그럼 예. 대출 한도가 커지는 효과가 있다. 사실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이런 만기 연장이 일종의 지금 DSR 규제를 피하기 위한 우회로다. 이렇게 좀 여겨지고 있는 거고요. 예. 한 시중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제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다른 대출 없다고 하면 주담대를 받을 경우 만기가 30년이면 한 3억 5천 정도 빌릴 수가 있는데 네. 50년 늘어나면 한도가 한 4억 3천만 원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도 만기만 조정하면은 대출 여력이 갑자기 이제 수천만 원이 증가하게 된다 이겁니다. 대출 여력을 늘리기 위한 편법이라는 건데 맞습니다. 그렇게도 활용되겠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집값 올라가고 대출 수요가 늘어나면 네. 이제 70년 만기, 90년 만기, 100년 만기 대출이 나올 텐데 네. 실제로 북유럽 나라들 중에는 그런 나라들이 있대요. 네, 맞습니다. 100년 만기 대출 네. 그런 상품도 있고. 뭐 140년이었다가 뭐 대를 이어서 갚다가 105년으로 규제를 하고 예. 그런 경우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고 집값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제 빈부격차가 커지는데 네. 그만큼 서민들은 이제 기회가 박탈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만기를 늘려잡는 형태로 금융권이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은행 입장에서는 만기를 늘리는 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대출 받으러 왔다가 아휴 이거 이 정도밖에 대출 안 넣으면 저는 집 못 사겠습니다 하고 네. 돌아서는 고객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돈 빌리는 입장에서 매달 이제 갚아나가는 부담액은 줄어들 수가 있지만 당연히 갚는 기간이 길어지면 전체 이자액은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겠죠. 오래오래 갚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 앞서 든 예에서 3억 5천만 원 빌리면 이 30년 동안 이자가 한 2억 5천만 원 수준인데 이걸 50년으로 늘리면 4%로 했을 때 4억 5천만 원의 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금보다도 이자 액수가 훨씬 커지는 거고요. 뭐 중간에 갚으면 되지 하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출 초기에 전체 상환금에서 이자 비율이 높거든요. 그러면 원금을 조금밖에 안 갚았으니까 네. 그렇죠? 초기에는. 만약에 7년 지난 시점에서 이 모기지를 상환한다고 하면은 30년 모기지에 비해서 50년 모기지는 아직 갚지 않은 원금 부분이 더 많이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꾸준히 갚아왔다고 해도 네. 중도 상환 부담이 훨씬 크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조금 갚으니까 나중에 많이 나중에 갚아야 어쨌든 되는. 중도 상환할 때 커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은행들은 아까 조기 상환 리스크가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일단 은행한테 조기 상환 이거 하나의 채권으로 보면 이 채무자가 갑자기 빨리 갚으면 그동안 세워놨던 계획이나 이런 자금 조달 계획이 꼬이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서 좀 피해를 본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3년에서 5년이라는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걸로 이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일단 소비자들은 월 부담액이 줄어드니까 영업 측면에서는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좀 주춤에 따라 다시 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올해 1월과 비교하면 한 10조 원 정도 줄어든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은행의 주 수입원이자 주택은 담보물건이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확실하기 때문에 네. 안전한 대출로 꼽힙니다. 그래서 만기를 늘린다고 해도 은행들은 큰 부담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과거 1, 2% 금리일 때보다 4, 5% 안팎의 지금 상황에 주담대라면 은행 입장에서 그게 나쁠 거 없다라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돈을 빌린 사람의 이자 부담이 장기적으로 걸쳐 늘어난다는 거는 바꿔 말하면 은행한테는 이자 수익이 장기간 고정적으로 잘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돈 빌리는 개인 입장에서는 좀 신중하게 만기 늘리는데 좀 따져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50년 만기 같은 거 할 때는 네, 맞습니다. 뭐 20년 후에도 다 갚을 수 있는 정도로 수입이 되거나 그러면 네. 집값이 싸거나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20년과 50년. 맞습니다. 50년 만기 대출 받는 분들이야 뭐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다 그렇겠죠.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안승찬 기자님, 예. 미국에서 알츠하이머 신약이 결국 승인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치매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을 텐데 이제 치매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이제 알츠하이머거든요. 근데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알츠하이머 환자가 5천만 명이 넘고 우리나라도 65세 노인 중에 10명 중 1명이 뭐 치매 환자다 이런 통계가 있을 정도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러니까 뭐 갈수록 또 노령화가 심해지면 더 이제 치매 환자, 알츠하이머 환자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문제는 지금까지 이 알츠하이머와 관련해서 마땅한 치료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동안 뭐 이런저런 약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대부분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약이지 이게 치료제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또 뭐 일부 조건부 승인이라고 해서 아주 긴급할 때만 이거 한번 써봐라 이런 임시 승인 치료제 정도는 있었지만 정식으로 승인된 치료제가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미국의 바이오젠 또 일본의 에이자이 이 두 회사가 공동 개발한 레켐비라는 약이 미국 FDA의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정식 승인을 받은 거라서 이게 처음 있는 일이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알츠하이머를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 아니냐 기대감이 나오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좀 부작용이 꽤 있어서 제대로 된 약이 맞느냐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치료가 돼요? 원래 치매는 대체로는 이건 치료는 안 되고 그냥 네. 조금 좀 늦추거나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약간 라고만 좀 들었는데. 약간 좀 그래요. 이게 원리가 어떤 거냐면 알츠하이머가 이제 워낙에 노인들한테 나타난 질병이라서 네. 정확한 원인을 아직도 의학계에서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나마 발견한 게 알츠하이머 걸린 사람들의 뇌를 봤더니 뭐 아밀로이드 베타 하여튼 이런 어려운 이름의 악성 단백질이 뭉쳐져 있는 게 많이 보이더라.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물론 뭐 이게 알츠하이머의 증상 중에 하나지 그게 꼭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제약회사들은 요 단백질을 한번 없애보면 알츠하이머를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정으로 그동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약을 개발해 왔고 그 네. 중에 하나가 이번에 바이오젠하고 에자이가 개발한 레켐비라는 약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회사에서 발표한 임상 3상 자료를 보니까 한 1,800명 정도의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쪽은 레켐비를 2주에 한 번씩 투약을 하고 예. 한쪽은 가짜 위약을 주고 이렇게 1년 6개월을 추적 조사를 했더니 예.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 이후에 이제 약을 안 맞은 위약을 투약한 환자군이 알츠하이머 때문에 인지 능력이 악화된 정도로 100이라고 했을 때 네. 레켐비를 투입한 환자는 이 인지 능력 감소가 한 73 정도에 그치더라. 이런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약을 투입하면 갑자기 정신이 멀쩡하게 돌아오고 이런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지는 건 어쩔 수는 없는데 네. 나빠지는 정도로 좀 완화시켜주는 효과. 한 1년 6개월쯤은 한 4, 5개월 정도는 좀 지연시켜주는 효과. 뭐 이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제대로 된 치료제라고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도 워낙에 뭐 치료제 자체가 그동안 없었으니까 또 조금이라도 맑은 정신으로 더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네. 어쨌든 주목은 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대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보다 나빠지는 건 맞는데 네, 그냥 이 약 안 먹는 것보다는 좀 덜 조금 낫다. 예, 천천히 나빠지더라. 그렇습니다. 부작용은 뭐가 있대요? 이게 참 문제가 부작용이 꽤 있는 걸로 나오는데 예. 이 임상 시험에서 레켐비를 투약한 환자군 중에 13%가 뇌에 물이 차는 뇌부종 증상이 나왔고요. 13%요? 굉장히 많습니다. 또 17%는 뇌출혈 증상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임상 시험 중에 2명이 뇌출혈로 사망하는 일도 있어서 이 부작용 논란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FDA도 정식 승인을 내주긴 했습니다만 보통은 약에 이제 경고 문구 이런 게 써 있잖아요. 약 겉에. 너희는 그냥 단순 경고 문구만 쓰면 안 되고 블랙박스 경고라고 해서
진한색 검은 테두리로 박스에다 이렇게 딱 그은 다음에 예. 경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잘 보이게 부작용에 대한 경고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런 조치를 취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부작용이 굉장히 우려될 때 이런 조치를 FDA에서 하는데 FDA 입장에서도 치료제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승인은 내주는데 네.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꽤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와. 이게 더 논란인 게 2021년에도 이 바이오젠 에자이가 비슷한 치료제를 내서 그때 조건부 승인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뭐 드디어 치료제가 나왔구나 뭐 환호를 했습니다만 이후에 FDA 직원하고 바이오젠 뭐 유착 관계가 있었다 이런 폭로들이 나왔고 또 미국의 보험회사들이 이거 부작용이 많아서 약과 관련해서 보험 지급을 제외한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뭐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유럽은 아예 승인도 취소해 버렸고 그래서 이번에 또 비슷한 치료제를 다시 내놓은 거라서 이번에는 진짜 괜찮은 거 맞느냐? 뭐 이런 우려의 시선이 있죠. 물론 뭐 그전하고 임상 결과도 조금 더 좋아졌고 또 그전에는 알츠하이머가 좀 진행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약이었는데 이번에는 네. 초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조금 다르고 약값은 네. 예전에 한번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 돈으로 거의 한 7, 8천만 원 됐던 그렇습니다. 걸로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이번에 나오는 건 얼마래요? 이번엔 2주에 한 번씩 정맥 주사를 맞아야 되는 약인데 한 연간 3천만 원 정도 수준. 조금 반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매우 비싼 야. 그런 약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들어오면 이거 보험 처리하면서 해드려야 될지 고민 네.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 지금 시약처에서도 지금 뭐 시판 허가 신청서가 이미 제출이 됐으니까 예. 아마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하반기쯤 부작용도 심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브레이크를 밟는 정도의 수준이라서 뭐 안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예.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조금 덜 나빠지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게 하자는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FDA도 뭐라고 설명했냐면 알츠하이머는 치료제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예.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라서 부작용에 대한 위험에 비해서 환자가 그래도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입장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참 어려운 게 미국의 이 일라이 릴리라는 제약회사도 굉장히 비슷한 방식, 그러니까 단백질을 없애는 그런 비슷한 방식의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여기도 임상 3상까지 다 마치고 FDA 승인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도 임상 발표를 보면 뇌부종이라든가 뇌출혈 같은 부작용이 꽤 많이 나온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방식 자체가 이 부작용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지적하는 분들이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조금이라도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도 뭐 치료 받을 수 있는 약이 나왔다는 건 또 중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도 있죠. 그래서 좀 설명해 주셨지만 알츠하이머의 환자들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백질. 예. 원래 평소에는 잘 안 나타나다가 나이가 들고 치매가 걸리면 항상 나타나는 그 단백질이 예. 치매의 원인이라 그게 있는 거라서 그걸 제거하면 치매가 사라지는 건지 아니면 마치 감기 걸렸을 때 콧물 나오는 것처럼 네. 치매의 결과물인지 만약에 치매의 결과물이라면 네. 그거 없앤다고 우리 콧물 막는다고 감기가 낫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여전히 그걸 가지고 논란이 남아 있다는 굉장히 뜻이네요.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이 가설에 대해서 이걸 이제 아밀로이드 가설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 아밀로이드 가설에 대해서 이게 논문이 조작됐느냐 맞느냐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나마 이번에 바이오젠하고 에자이라는 회사가 개발한 이 레캠비라는 약이 예. 어쨌든 효과가 좀 있는 걸로 나오는 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정식 승인이 되면서 이 가설에 대한 논란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됐다. 그러니까 요걸 실제로 없앴더니 효과는 뭔가 나왔더라. 그래서 이 단백질을 없애는 게 중요하구나. 요 정도는 파악이 됐는데 그래도 뭐 여전히 아직 정확한 원인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러게요. 전 세계에서 하여튼 뭐 100여 개 넘는 치료제 후보가 여전히 개발되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이 알츠메와 알츠하이머는 워낙 뭐 관심들이 높은 질병이라서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치열하게 좀 개발 경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양효걸 기자, 안승찬 기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광고 잠깐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청취자 이재문 씨가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휴가도 없고 야근을 해도 할증도 안 되고 해고할 때 서면이 아니라 그냥 말로 나가라고 해도 되고 등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게 참 많던데 만약에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가 직원이 한 명 들어와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됐다가
그 직원이 한두 달 만에 나가서 다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면 그 회사의 직원들은 혜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이게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자주 다투는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원이 다시 퇴사를 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규가 다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하나 더 들어와서 야, 이제 우리 회사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벗어났구나 싶더라도 그 직원이 다시 퇴사를 하면 다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 거고요. 5인 이상 사업장이던 기간에만 근로자들에게 연차 휴가나 야근 할증 등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직원이 도대체 몇 명인 거냐, 그걸 계산하는 기준도 꽤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쁜 시기나 바쁜 시간대에는 아르바이트도 있고 임시직도 뽑고 해서 직원이 좀 많다가 또 한가할 때는 그런 직원들은 출근을 안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회사는 상시 근로자가 몇 명인 거야 따지려면 매일매일 일하러 나온 근로자 숫자를 다 수첩에 적어서 오늘은 3명, 그 다음 날은 6명 이렇게 기록을 다 한 다음에 평균을 내서 계산하는데 그 계산을 할 때도 뭐 한 달에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기 알바는 빼고 사장님의 배우자나 가족이 나와서 일하면 또 그것도 빼고 좀 복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계산해서 나온 그 달에 그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숫자가 5인 이상이 되면 그 달은 야근 수당도 1.5배로 할증해서 줘야 되고 연차 휴가도 생기는데 그러다가 다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줄어들면 혜택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건물에 사무실이 있는 회사라도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권리와 지위가 차이가 꽤 많이 나고요. 연차 휴가 수당과 야근 수당 할증하는 건 그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1년에 한 달치 월급 정도가 더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뭐 회사를 막 고를 수는 없겠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봉을 한 10% 정도는 더 받고 다녀야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하고 소득이 비슷한 구조가 되는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질문 주신 이재문 씨께는 저희가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